안방을 그 여자한테 주라고. 그래. 어차피 이 집 새 주인이 문 아래서 기다리고 있거든. 다 같이 꺼져줘. 결혼 첫날 시어머니는 내 월급 카드를 가져갔다.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니.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날 이후 매달 손에 쥐는 돈은 고작 30만 원의 용돈뿐이었다. 콩나물 한 봉지를 사더라도 가계부를 써야 했고 생리대를 살 때조차 보고를 해야 했다. 가끔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질 때면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집에 믹스커피 널렸는데 넌 어쩜 그렇게 알뜰할 줄을 모르니? 나는 참았다.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피땀 흘려 모은 적금으로 장만한 내 집이었으니까. 집만 온전히 내 것이라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보상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난 건 바로 그날이었다. 시어머니가 낯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며 내게 말했다. 지은아, 인사해라. 이쪽은 준영이 친구인데 집안에 사정이 좀 생겨서 며칠만 머물기로 했다. 너는 건방 써라. 안방은 손님한테 내어주고 그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건 이제 막돌이 지난 듯한 어린아이였다. 아이의 눈매가 내 남편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6시 8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지은의 눈이 먼저 떠졌다. 천장에는 누렇게 발렌 물 얼룩이 져 있었다. 작년 겨울 위층 난방 배관이 터지면서 생긴 누수의 흔적이었다. 지은 그 얼룩을 멍하니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3초를 세웠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깨울까 두려운 사람처럼 동작은 지극히 조심스러웠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이 덮었던 이불은 한쪽으로 거칠게 젖혀져 쭈글쭈글하게 뭉쳐 있었다. 남편이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던 기억뿐이었고 그때 시각은 이미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은 발을 슬리퍼에 밀어 넣었다. 바닥에 냉기가 뼈마디를 타고 올라왔다. 자리에서 일어서자 무릎에서 뚝 하고 가벼운 타여름이 났다. 35. 이 나이의 육체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간의 흐름을 경고해 오곤 했다.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는 허리, 쪼그려 앉으면 저려오는 종아리. 그리고 눈가에 자리 잡은 아무리 가려도 감춰지지 않는 얇은 주름들까지.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복도를 가로질렀다. 시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하고 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잠고가 밝은 놓이는 밤에도 늘 수면등을 켜두곤 했다. 지은 발소리를 죽였다. 복도를 지날 때면 본능적으로 세 번째 마루판을 피해 밟았다. 그곳을 밟으면 끼하는 소리가 난다는 걸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방 창문은 동쪽으로 나 있었지만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박어스름했다. 지은이 조리대 위쪽에 조명을 켜자 주황빛 불빛이 쏟아지며 일렬로 정렬된 양념통들을 비쳤다. 된장, 고추장, 간장, 액젓기름 모든 통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잉크가 발에 흐릿해진 삐뚤한 글씨들. 이 양념들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놓여 있어야 했다. 왼쪽에는 간장, 오른쪽에는 참기름, 그 사이에는 된장과 고추장. 언젠가 지은이 무심코 위치를 바꿨다가 시어머니는 꼬박 사흘 동안 잔소리를 퍼부었다. 기본적인 살림도 못하니 뱃속 소식도 없는 거다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지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묵은 반찬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핫기쳤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맨 아래칸에서 순두부 한 팩을 꺼냈다. 비닐 포장 위로 손가락을 눌러보았다. 적당히 단단한 게 상하지 않았다. 이어서 어젯밤 미리 손질해 둔 국물용 멸치와 파 한 줌 애호가박한 토막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레시피는 까다롭기 그지 없었다. 반드시 멸치와 건다시마로 육수를 우려야지.
시판 육수 조미료는 절대 금물이었다. 그런 화학 조미료 먹으면 안 걸린다이는 게 이유였다. 두부는 일반 두부가 아닌 순두부를 써야 했고 썰 때는 정확히 2cm 간격의 깍둑 썰기여야 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됐다. 애호박은 얇게 썰 때 끓였을 때 뭉개지지 않아야 했고 파는 흰 부분만 써야 했다. 초록색 잎부분은 국물색을 탁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모든 규칙을 몸에 익히는데 꼬박 2년이 걸렸다. 그동안 수없이 혼나고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쳤는지 모른다. 냉장고 문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준영이 셔츠 다려서 서재에 뒀다. 넥타이는 붉은색으로 해라. 지은 메모를 힐끗 보고는 때에 구여버렸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종이 뭉치처럼 그녀의 마음도 구겨져 있었다. 남편과는 벌써 나흘째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 한 조각을 넣은 뒤 중불로 천천히 온도를 높였다. 수면 위로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고 냄비 바닥에서 멸치가 춤을 추듯 뒤집혔다. 다시마가 물을 머금고 천천히 펼쳐졌다. 지은 조리대 앞에 서서 멍하니 끓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후두 돌아가는 소리가 웅거리며 낮게 깔렸다. 마치 갇힌 짐승이 내뱉는 순소리 같았다. 6시 35분 육수가 완성됐다. 지은 채로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네모 반듯하게 싼 두부를 넣은 뒤 된장을 풀었다. 국자 끝으로 살짝 맛을 보았다. 간은 적당했다. 혀끝의 감도는 짭짤하고 엉정한 된장 특유의 마도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을 반 국자 더 넣었다. 시어머니의 입맛이 갈수록 싱거워지고 있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자 의사가 저염식을 권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몰래 짠 젓갈이나 장아찌를 집어 먹었다. 그러다 지은에게 들키면 도리어 쓸데없는 참견이라며 역정을 냈다. 보글거리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지은 불을 약하게 줄이고 남편의 아침상을 준비했다. 남편 이준영은 다 마늘 양파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굳어진 식습관이라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계란 프라이는 노른자가 덜 익은 반숙이어야 했다. 너무 묽어서도 안 되고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주르륵 흐를 정도여야 했다. 밥은 작은 솥에 따로 지어야 했다. 시어머니의 밥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진밥을 좋아하시고 준영이는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한단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며느리의 번거로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 차별 대우가 천년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은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깨뜨렸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투명한 흰자와 노른자가 그릇에 담겼다. 젓가락으로 휘젓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능숙했다. 7년이었다. 이 아침 식사 준비 과정을 2,500번 넘게 반복해왔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순서가 뼈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실수는 생겼다.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흠을 찾아냈다. 구기자다. 싱겁다. 두부 모양이 삐뚤다. 계란 가장자리가 탔다. 반물이 반 숟가락 많았다. 등등 남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사소한 것들이 시어머니 눈에는 용서받지 못할 때였다. 처음에는 설명도 해보고 항변도 해보았지만 지은 곧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침묵은 가장 에너지가 덜 뜨는 방어 수단이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이 세 마디면 시어머니의 비난 중 90%는 넘길 수 있었다. 프라이팬에 달걀을 올리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질질 끄는 듯한 무거운 발걸음.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지은 조건반사적으로 허리를 꼿이 세웠다. 마치 포식자의 기척을 느낀 초식동물처럼 등 근육이 긴장했다. 그녀는 뒤집개로 달걀이 타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온 신경을 문박의 소리에 집중했다. 달각 욕실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물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 지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어깨에 힘을 뺐다. 그녀는 재빨리 달걀을 접시에 담아 남편의 자리 앞에 놓았다.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덜어 시어머니 자리 앞에 놓았다. 밥은 2공기로 나누었다. 고봉으로 눌러 담은 건 남편의 것. 반 공기 정도만 담은 건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노인은 식사량이 적었지만 밥을 남기면 귀한 쌀을 버린다며 또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반찬은 어제 먹다 남은 콩나물 무침, 오이소박이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배추 김치였다. 지은 먹다 남은 티가 나지 않도록 새 반찬을 조금씩 더 꺼내 위에 얹었다. 6시 53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은 앞치마에 손을 문질러 닦았다. 기름 얼룩과 국물 자국이 밴 앞치마는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제 머리카락 냄새를 맡아보았다. 역한 기름 냄새가 났다. 샤워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2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주방을 정리한 뒤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정작 자신의 아침은 편의점 커피 하나로 때우거나 그마저도 거르기 일쑤였다. 욕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주방을 향해 다가왔다. 지은 고개를 들어 연습해 둔 미소를 지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 다 됐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주방문 틀에 기대어 실론을 뜨고 식탁을 훑어보았다. 올해 64, 키는 작고 몸집은 통통했다. 머리카락은 반 넘게 세웠지만 매주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는 덕에 겉보기엔 검었다. 그녀는 보풀이인 갈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 끝이 해져 너덜거렸지만 5년 전 아들이 사준 생일 선물이라며 버리지 않고 있었다. 준영이는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직요, 제가 깨우고 올게요. 지은 시어머니 옆을 비켜 지나가 안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안마 커튼 때문에 방 안은 치읓 같은 어둠이었다. 침대 위로 남편의 형체가 솟아 있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숨소리. 지은 문과에서 1초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침대맡에 허리를 숙였다. 여보, 일어나요. 7시예요. 남편은 미동도 없었다. 지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불렀다. 여보, 일어나야죠. 아침 다 됐어요. 뭉개진 신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등을 돌려누웠다. 지은 침대 옆에 3초간 서 있다가 뒤돌아 나왔다. 3번은 부르지 않았다. 남편은 아침에 반복해서 깨우는 걸 끔찍이 싫어했고 아침부터 잔소리 듣는 건 더 싫어했다. 언젠가 한 번 더 깨웠다가 아침부터 사람 피 말리게 좀 하지 마라는 차가운 일가를 들은 후로 그녀는 딱 2번만 부르고 물러나는 법을 터득했다. 주방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찌개를 내려다보는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그녀가 수저를 건넸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두부 한 조각을 떠서 후후 불더니 입으로 가져갔다. 몇 번 오물거리던 입매가 굳어지더니 미간의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이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국이 짜구나. 지은 멈칫했다. 짜다고. 분명 맛을 봤고 혹시나 해서 물까지 더 넣었는데 정말요. 제가 맛봤을 땐 내가 짜다면 짠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어미 혀가 잘못됐다는 거냐 지금? 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입맛이 둔해서요.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저었다. 달그락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잘못을 질책하는 회초의 소리처럼 신경을 긁었다. 지은 죄인처럼 서서 앉지도 자리를 뜨지도 못했다. 몇 분 뒤 남편 이준영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안방에서 나왔다. 흰 셔츠에 짙은 회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목에 걸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턱을 덮은 거뭇한 수염 자국. 37의 남자는 야근에 찌은 피로를 얼굴 가득 달고 있었다. 눈 밑이 괭했고 피부는 푸석했다. 준영아 와서 밥 먹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꿀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심지어 약간의 애교까지 섞여 있었다. 어제 또 늦게 들어왔니? 피곤해서 어쩌냐? 이준영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젓가락으로 계란 프라이를 쿡 찔렀다. 새노란 노른자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정확한 단숙이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웅얼거렸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도 몸 생각하면서 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오이소박이를 집어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자, 이것도 좀 먹고. 이준영은 묵묵히 밥을 입에 넣었다. 지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고 셔츠는 다려서 서재에 걸어뒀어. 넥타이는 붉은색으로로 날았어. 그가 말을 툭 잘랐다. 억양 없는 건조한 목소리. 마치 귀찮은 잡상인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지은 입을 다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지훈을 올려다 보았다. 깐깐하고 탐색적인 눈빛. 마치 성능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준영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 내가 내조를 더 잘해야지. 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 소식도 없고 시어머니의 말끝에 가시가 돋쳤다. 나가서 남들이 물어보면 내가 다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이씨 집안 3대 독자대를 여기서 끊을 셈이니 너도 나이 생각해서 좀 더 노력해야지. 지은의 얼굴로 학 열기가 치솟았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발밑대 마루판만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 타일에는 실금 하나가가 있었다. 그녀가 수백 번도 더 세워본 그 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더는 말이 없었다. 이준영은 끝내 아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계란 프라이와 밥반 공기를 비운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를 던지고는 옷을 챙기러 서재로 들어갔다. 1분 뒤 현관에서 구두굽 닦는 소리가 났고 도어락이 풀리는 전자음 그리고 쾅 하는 둔탁한 문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렇게가 버렸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 없이 지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명치 끝에 무거운 납덩이가 얹힌 듯 숨쉬기가 버거웠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하니? 상 안 치우고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네, 치울게요. 지은 몸을 돌려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릇들을 겹쳐들고 싱크대로 가져가 쏟아부었다.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며 하얀이 피어올랐다. 그 열기에 눈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젖은 고무장갑 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이건 눈물이 아니다. 그저 수증기일 뿐이다. 그렇게 되뇌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에 몰두했다. 고무장갑 안으로 땀이 찼다. 세제 거품이 미끄러지고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닫고 헹구고 건조대에 꽂는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창밖은 이미 환해져 있었다. 햇살이 구부정한 그녀의 등을 비췄다. 이런 생활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주방 정리를 마친 지은 안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을 열자 무채색의 셔츠와 짙은 색정 바지 몇 벌이 걸려 있었다. 출근용 전투복이나 다름없는 옷들이었다.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였고 색깔은 검정, 회색, 남색뿐이었다. 새 옷을 산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라는 걸 해본 기억이 아득했다. 옷을 갖춰 입은 지은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만든 거무죽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컨실러로 그늘을 덮고 볼에 블러셔를 발라 억지 생기를 불어넣었다. 마른 입술에는 립스틱을 발랐다. 이것은 매일 아침 치르는 위장이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상적인 직장 여성으로 보이기 위한 가면 화장을 마친 지은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다. 7시 43분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지서들을 훑어보았다. 지난달 전기요금 47,800원, 도시가스 요금 62,300원. 남편의 카드 명세에 서서 이종희는 차마 자세히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얼핏 봐도 숫자가 7자리는 넘어 보였다. 시어머니가 먹는 건강 보조식품비 매달 고정적으로 15만 원 후 무슨 다단계 판매원에게서 사는 프로폴리스와 홍삼 농축깨개개였다. 지은 스마트폰 뱅킹 앱을 실행해 자신의 급여 통장을 조회했다. 화면에 뜬 잔액은 34만 2,500원이었다. 34만 원 후 그녀의 월급은 285만 원 세금을 떼고 나면 25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넉넉하진 않아도 혼자 살기엔 부족함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을 그녀는 만져본 적이 없었다. 월급날이 되면 돈은 족족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가족 공용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다. 살림 합쳐서 관리해야 돈이 모인다는 시어머니의 주장 때문이었다. 여자가 큰 돈 쥐고 있어봤자 쓸데없는 짓만 한다. 내가 맡아주마. 결혼 첫 해. 지은이 반발해 보았지만 남편은 어머니 뜻대로 해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때부터 지은 명목상으론 직장인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종속된 존재가 되었다. 매달 시어머니는 공용계좌에서 그녀에게 용돈을 이체해 주었다. 금액은 제멋대로였다. 어떤 달은 4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심지어 20만 원만 들어오는 달도 있었다. 이 돈으로 교통비와 점심값을 해결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고 철마다 옷도 사 입어야 했다. 돈이 모자라면 다음 달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했다. 혹여 월말에 잔고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시어머니는 돈이 너무 많은가 보구나 하며 빚고 왔고 다음 달 용돈은 어김없이 깎였다. 지은이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공용 계좌에 돈이 얼마나 모였냐고.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 너 지금 감히 날 의심하는 거냐? 내가 이 집안 살림 맡아온 게 몇 년인데 내면의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니? 그 후로 지은 2번 다시 묻지 않았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번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계좌에 수백만 원이 있는지, 수천만 원이 있는지, 아니면 남편 사업자금으로 다 녹아버렸는지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가 아는 건 오직 하나, 자신의 통장에는 언제나 초라한 잔돈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지은 뱅킹 앱을 종료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7시 55분. 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는데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라. 나 보건소 물리치료 가야 하니까 내가 와서 저녁해. 준영이 요즘 속 안 좋으니까 기름진 거 말고 담백한 걸로 준비하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지은 도망치듯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의 형광등이 껌뻑거리며 웅웅 소리를 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숫자가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띵의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텅 빈 공간에서 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1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서서히 닫히며 그녀를 지옥 같은 집과 격리시켰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동안 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밤 9시 30분 야근을 마친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벗는데 거실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여자의 나긋나긋한 목소리. 약간의 콧소리가 섞인 애교 섞인 톤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평소 지은에게는 절대 들려주지 않은 진심으로 즐겁고 다정함이 뚝뚝 묻어나는 웃음이었다. 지은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27쯤 되었을까? 화장은 세련되고 완벽했다. 요즘 유행하는 결을 살린 눈썹, 차분한 말린 장미색 립스틱, 빗볼에서 반짝이는 작은 진주 귀걸이. 미색 미트 원피스 위로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시계는 얼핏도 명품이었다.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그 여자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생후 몇 개월이나 됐을까? 발그레한 뺨을 가진 아기는 눈을 감고 새끈새끈 잠들어 있었다. 주먹진 조망만한 손을 입가에 대고 가끔 촉촉거리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시어머니는 여자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얼굴 가득 퍼진 자로운 미소 지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니가 검지 끝으로 아기의 볼을 톡톡 건드리며 거구 예쁘기도 하지? 우리 강아지 하며 어르고 있었다. 지는 것을 입구에 서서 자신이 불청객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따뜻했던 미소는 지우개로 지운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왜 이리 일찍 왔니? 지은 당황했다. 저 야근 끝나고 온 건데요. 야근하면 10시는 돼야지. 아직 9시 반밖에 안 됐니?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요. 시어머니는 채타고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준영 오빠 와이프 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서운채라고 해요. 목소리는 상냥하고 예에 발랐다. 미소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완벽한 비즈니스용 미소였다. 지은도 익히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출 때 짓는 그 가면 같은 미소. 아, 네, 안녕하세요. 지은 언급결에 인사를 받으며 시선을 아기에게로 옮겼다. 이 아이는 은채 아이다.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며 목소리 톤을 높였다. 은채가 준영이 회사 후배인데 사정이 딱하게 돼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지내다니요. 여기서요. 그래. 왜 무슨 문제 있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다. 내 집에서 내 손님 재우겠다는데 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지은 입을 다렸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운채라는 여자와 품속의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저 아기 지은 홀린 듯 아기 얼굴을 응시했다. 아직 젖이 통통해 이목구비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아니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한 콧날, 길게 찢어진 눈매, 귀불의 모양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했다. 지은아 멍하니 서서 뭐 하니? 가서 저녁상 안 차리고 시어머니의 호통이 생각의 끈을 끊어놓았다. 은채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다. 모유 수유 중이니까 맵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해서 차려와. 네, 알겠습니다. 지은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싱크대 상판을 두 손으로 짚고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흉곽을 때렸다. 관자 놀이가 지끈거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진정해. 한지은 별일 아니야. 그냥 회사 후배라잖아.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신세지는 걸 거야? 이상한 상상 하지 말자. 하지만 불안감은 끈적한 타르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저녁 메뉴는 소화가 잘 되는 야채죽과 심심하게 무친 나물 반찬이었다. 지은이 상을 차려 내가자 은채는 아기를 거실 한쪽에 놓인 아기 침대에 눕혀둔 상태였다. 저 침대는 또 언제 들여놓은 걸까? 분홍색 휴대용 아기 침대 안에는 포근한 담요와 캐릭터 이불이 깔려 있었다. 식탁에 앉은 은채가 시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죽이 정말 맛있네요. 은채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제가 끓인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렸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젖 먹이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어머니. 지은 식탁 옆에 시립해 서서 은채가 시어머니를 덕원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단어가 예리한 바늘이 되어 고막을 찔렀다. 지은이 7년을 불러온 그 호칭을 저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랑받는 딸처럼 부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지은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도어락 소리가 났다. 이준영이었다. 현관에 들어선 준영은 거실 풍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아주 찰나였다. 그의 표정은 금세 평온해지더니 입가에 은근한 미소까지 번졌다. 웬채야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은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다정하고 친밀한 톤에 준영 오빠의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오늘 오후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다행이네. 준영은 곧장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허리를 숙여 잠든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며 애하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지어졌다. 지은 숨이 턱 막혔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남편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나를 볼 때도 그 누구를 볼 때도 저렇게 무장해제된 표정을 지은 적은 없었다. 그날 밤 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기를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던 은채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낯선 여자에게 보여주던 시어머니의 자회로운 미소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은 몸을 일으켰다. 목이 타 들어갔다. 물이라도 마셔야 살 것 같았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을 때였다. 시어머니 방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은 통화하는 목소리였다. 지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붙였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래 안다니까. 은채랑에는 내가 끔찍하게 챙길 테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준영이 걔도 내가 다 알아서 구워 삶을 거야. 지금 며느리한테 무슨 미련이 있겠니? 정 때문에 사는 거지? 은채가 이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살살 녹이면 사내 마음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야.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애초에 그 물건 집 한 채 해올 능력 있길래 준영이 짝으로 들인 거 아니냐? 이젠 우리 준영이 핏줄인 손자도 생겼고 은채도 들어왔는데 걔가 무슨 소용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변했다. 때 봐서 이혼 도장 찍게 하고 그 아파트 명의부터 지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귀에서 피하는 이명이 들렸다. 머릿속에 벌떼가 들어찬 것처럼 위인거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키고 떨리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등이 벽에 닿았다. 툭 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방 안의 목소리가 뚝 끊였다. 누구냐? 지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다행히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도망쳤다.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갔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은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집 한 채 해올 능력 있길래 며느리로 들였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난도질했다. 7년 그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 뼈 빠지게 일다 바친 월급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은 헌신 그 모든 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다. 지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소리내어 올 수도 없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결혼 전을 떠올렸다. 준영의 아버지가 암으로 쓰러져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였다. 준영의 집은 가난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준영은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지은 막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다. 서울 토박이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혼자가 된 그녀였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얼마 안 되는 사망보험금을 종자돈 삼아 1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악착같이 갚아나간 집이었다. 그 아파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방패였다. 준영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를 사랑했으니까 그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은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준영은 그녀에게 청혼했다. 결혼을 앞두고 지은이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다. 진명의는 내 단독 명의로 할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다.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전 재산이었으니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조차 그들에게는 탐욕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순간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지은아 걱정 마라. 우리 집안이 며느리 재산이나 탐내는 그런 파렴치한 집안은 아니란다. 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집은 당연히 내 명의로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감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순진하게도 그렇게 믿었다. 7년 동안 나는 월급을 고스란히 바쳤고 집안일을 도맡았으며 시어머니의 모진 타박과 남편의 냉대를 견뎌냈다. 나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나는 아내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파트 한 채에 딸려온 부속품일 뿐이었다. 지은 어둠이 내려앉은 침실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텅 빈 마비감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 여느 때처럼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고 여느 때처럼 고기 한 번 들지 않고 밥만 먹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식탁에 한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이었다. 은채는 연분홍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묶어 아래로 늘어뜨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하고 어려 보였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식탁에 앉아 미음을 먹이며 시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이 미음 아기가 참 좋아하네요. 그러냐. 아이고, 잘 됐네. 다음엔 지은이한테 더 많이 만들려고 해야겠다. 주방에서 있던 지은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한테 시킨다고 저 여자의 아이를 먹일 음식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탑들릴 때가 아니었다. 지은이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들고 식탁 구석에 앉았을 때 마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은채 곁으로 다가가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지은에게는 낯설지만 은채에게는 익숙한 그 부드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나 갈게.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 말은 지은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지은 그의 등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현관으로 걸어가 구두를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지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날 지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오전 반차를 냈다.
사실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지하철역 근처 공원 벤치에 1시간 동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정오가 되어 지은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은채는 장을 보러 갔는지 집에 없었다. 지은 곧장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부팅 암호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생일 숫자를 거꾸로 입력하는 것, 그는 몇 년째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컴퓨터가 켜지자 지우는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바탕화면에는 업무 관련 폴더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녀는 내 문서 폴더로 들어가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업무보고서, 계약서 초안, 회의록, 지극히 정상적인 파일들 뿐이었다. 그러다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폴더의 이름은 1996031호라는 숫자열이었다. 지은 미간을 찌푸렸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 숫자를 암호 입력창에 넣어 보았다. 틀렸다. 몇 가지 조합을 더 시도해 보았다. 역시 아니었다. 1996년 3월 15일, 이게 무슨 날짜지? 문득 지은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채가 자신의 나이를 입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28비라면 96년생일 터였다. 그녀는 은채의 영문 이름과 숫자를 조합해 입력해 보았다. 은채 032로 폴더가 열렸다. 지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폴더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채팅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은채가 함께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바닷가에서, 어느 호텔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만사인 은채의 배를 남편이 뒤에서 감싸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카카오 톡대화 캡처본은 더 가관이었다. 노골적이고 끈적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아들. 보고 싶어. 오늘 밤에 와 아기가 또 발로 찼어 같은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스캔된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출생 증명서였다. 아기 이름 이혜준. 생년월일 2024년 11월 2일 부 이준영 모서온 채 지은 그 이름들을 한참이나 노려보았다. 눈이 시리고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질 때까지 이준영 나의 남편 그리고 저 아이의 아버지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지은 어떻게 서재를 나왔는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었다. 그녀는 작은 방에 놓인 접이식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 작은 방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은을 불러 안방을 은채와 아이에게 내주어야겠다고 통보했다. 아이가 있어서 넓은 방이 필요하니 내가 당분간 건을 써라 웃는 것이었다. 지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물었다. 언제까지요? 시어머니와 은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방은 오제고뱀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 원래는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창고였다.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입다 버린 헌옷들이 쌓여 있었고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두고 방치한 운동기구에는 먼지가 꼬얗게 앉아 있었다. 베란다 창고에서 꺼내온 접이식 침대는 펼칠 때마다 끼거리는 소리를 냈고 매트리스는 얇고 딱딱해서 등이 베겼다. 지은 침대에 누워 방충막 너머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고층 빌딩들이 뿜어내는 인공적인 빛과 가끔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불빛뿐이었다. 맞은편 아파트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끔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안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이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부드러운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였다. 옳지 뚝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다. 지은 베개로 귀를 틀어막았다. 아빠 여기 있어? 그는 단 한 번도 지은에게 그런 다정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창고 같은 방에 홀로 처박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자신이 마치 집의 이물질이 된 것 같았다. 구석의 흰 낡은 가구처럼 더 이상 쓸모는 없는데 버리기 귀찮아서 잠시 놔둔 존재. 눈물이 다시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낫다. 그녀는 그대로 누워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베개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는 것조차 지쳤다. 그 다음 주부터 은채는 마치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상의의 거실 커튼을 연두색으로 바꾸자고 했다. 아기 정서에는 밝은 색이 좋대요라는 게 이유였다. 남편에게는 수입산 이유식 제조기를 사달라고 졸랐다. 좋은 기계로 만들어야 미음이 더 부드럽다며 매교를 부렸다. 거실 소파 위치도 바꿨다. 아기 침대를 여기에 둬야 햇볕이 잘 든다며 제멋대로 가구를 옮겼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망설임 없이 신용카드를 꺼냈다. 반면 지은 어땠는가? 편의점에서 3,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마셨다가 시어머니에게 사흘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돈 아까운 줄 모른다. 그런 푼돈이 모여서 큰 돈 되는 거다. 집에 믹스커피 놔두고 왜 밖에서 돈을 쓰냐는 타박이 이어졌다. 지은 아무 대구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커피를 다 마시고 빈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을 뿐이다. 어느 날 늦은 밤 지은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자 은채가 문가에 서 있었다.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언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지은 말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은채는 주방 안으로 들어와 조리대 옆에 삐딱하게 기대섰다. 마치 남의 집을 구경하듯 주방을 휘둘러 보았다. 언니는 이 집에서 꽤 오래 사셨죠. 집이 참 괜찮네요. 채광도 좋고 층도 높고. 지은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준영 오빠 말로는 결혼할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면서요. 은채의 말투는 지나치게 가벼웠다. 그 긴 시간 동안 언니가 살림을 다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지은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은채가 피식 웃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여자의 오만한 웃음이었다. 별건 아니고요. 연니한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다. 준영 오빠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요즘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서 담보가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언니 명의로 되니 아파트 여기 자산공유 위임장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 젖은 손으로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부부 자산 공동명의 및 처분 위임장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했지만 요약하자면이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이준영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준영 씨가 당신 더 물어보라고 시키던가요? 네, 오빠가 연니한테 직접 말하기 미안해하길래 제가 대신 총대 맸죠. 은채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말했다. 언니 걱정 마세요. 그냥 형식상 도장만 찍는 거예요. 집을 진짜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자리 잡고 대출 갚으면 다시 원상 복구될 건데요. 지은 고개를 들어 은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계산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여우의 눈빛이었다. 못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은채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언니 지금 뭐라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은채 쪽으로 밀어버렸다.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은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달콤하던 가면 뒤로 서늘한 본색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웃음을 가장했다. 언니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동안 한 식구로 살면서 언니 집에서 먹고 자고 언니가 해준 밥 먹고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지은 허두음이 나올 뻔했다. 희생. 내가 여기서 뭘 더 희생해야 하지? 내 월급, 내 시간, 내 청춘, 내 자존심.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해서 내 뼈와 살까지 발라 먹으려 하고 있었다. 나가세요. 지은 몸을 돌려 설거지를 시작했다. 밤이 늦었습니다. 은채는 지은의 등 뒤에서 몇 초간 씩씩거리며 서 있다가 흥하고 코음을 치며 주방을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싱크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고개를 떨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고무장갑 안에서 축하게 밴 땀이 손가락을 휘감아 불쾌했다. 이제 됐어. 참을 만큼 참았다. 다음 날 지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구청 등기소로 향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창구 직원은 사무적인 태도의 중년 여성이었다. 지은 신분증을 내밀며 용건을 말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좀 떼어주세요. 근저당이나 공동명에 설정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를 응시하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말했다. 한지은님, 현재 소유하신 아파트는 깨끗합니다. 공동명의나 담보대출 설정된 내역 전혀 없고요. 소유권자는 한지은님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 막혀있던 숨을 토해냈다. 천만다행이었다. 그녀는 등기부 등본을 받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구청을 나와 거리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일이었다. 겁이 났다. 실패할까 봐 보복당할까 봐 혼자 맞이할 미래가 두려워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 집에 계속 머문다면 언젠가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당한 뒤 버려질게 뻔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울의 뿌연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심무을 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길 건너편에 있는 법률 사무소로 들어갔다. 3주 후, 지난 3주 동안 지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답을 짓고 빨래를 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무관심을 묵묵히 견뎌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순종적으로 굴었다. 시어머니가 시키면 군말 없이 따랐고 은채가 심부름을 시키면 기꺼이 다녀왔으며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가 체념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매일 밤 그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등기부 등본과 변호사가 작성해준 서류들을 꺼내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이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아파트를 시세대로 매수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증가방이 이미 회사 사물함 속에 얌전히 놓여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요일 아침 지은 여느 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밥, 나물 반찬.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은채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채는 아기 의자에 앉은 아이에게 계란찜을 떠먹이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제법 옹알이를 하며 숟가락을 준 손을 휘둘러댔고 입가엔 침이 흥건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한바 웃음을 지었고 아이의 볼을 꼬집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우리 예준이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준영이 어릴 때랑 판박이인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나갈게요. 문 밖에는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과 가슴에 잭스X 공증사무소라는 패차를 단 젊은 여성이었다. 한지은 씨 되십니까?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다. 네, 접니다. 의뢰하신 부동산 중개인 김 대표입니다. 이쪽은 공증사무소 박 과장님이고요. 매매계약 잔금 처리가 완료되었고 매수인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이 집을 비워주기로 한 날짜이니 오후 6시까지 모든 거주자가 퇴거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십시오.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랑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소리를 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너 미쳤어. 여기가 우리 집인데 누굴 내쫓아. 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응시했다. 식탁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등기 권리증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준영 씨,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산 내 집이야. 10년 동안 내 월급 털어빚 다 갚았고 명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으로만 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에 새기듯 명확했다. 여긴 단 한 번도 분리집이었던 적이 없어. 여긴 내 집이야. 당신들은 7년 동안 내 집에 얹혀 살았던 거고. 이준영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이 미친년이 내가 감히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지은 시어머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이혼 합의서야. 이미 도장은 다 찍어뒀어.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재산 분할은 포기할게. 지난 7년 동안 내 월급 통장에서 빼간 돈 그거 다 너희들 가져. 그 돈으로 내 아들 잘 키워봐. 너 이준영이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얼굴색이 푸르락불그락 변했다. 지은아 진정해.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대화로 풀자. 대화할 가치도 없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이 묻어났다. 당신은 진작 나랑 이혼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적어도 깨끗하게 헤어질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당신들은 날 속이고 이용하고 골수까지 빨아먹으려 했어. 내가 언제까지나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은채가 달려와 지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어린데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지은 벌레를 털어내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아기 의자에 앉아 멀뚱히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를 한 번 쳐다보고 다시 사색이 된 은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짐짝처럼 쫓겨나는 기분. 어때? 별로지. 은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짐가방은 이미 1층 편의점에 맡겨둔 상태였다. 24인치 여행용 가방 하나, 그 안에는 그녀의 옷가지와 신분증 그리고 텅 빈 녹슨 철제 상자가 들어 있었다. 집문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 상자는 비어 있었다. 한지은 시어머니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 천하에 몹을 것, 우리 집안이 널 7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지은 문을 열었다. 새 집주인이 오늘 밤에 이사 들어올 거야? 너희들 알아서 살아남아 봐의 황문이 닫혔다. 지은이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막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다. 따스한 기운에 눈을 가늘게 뜨자 눈시울이 조금 시큰거렸다. 현관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가가 조금 붉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지난 7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고 또렷해 보였다. 편의점에서 증가방을 찾은 그녀는 길가에 서서 택시 호출 앱을 켰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알림이 10수 개씩 쌓였다. 전부 시어머니와 남편의 번호였다. 그녀는 확인도 하지 않고 두 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 집구석과 관련된 모든 번호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택시가 도착했다. 그녀는 트렁크에 짐을 실은 뒤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마포구 합정역 근처로 가 주세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수없이 오았던 교차로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골목,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 모든 것이 더 뒤로 멀어졌다. 지은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새 직장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혼자 사는 삶이 너무 외롭지는 않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드디어 자유였다. 지은 집을 판 돈으로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방은 7평 남짓으로 좁았고 주방과 침실의 구분도 없었으며 욕실은 몸을 돌리기도 힘들 만큼 작았다. 하지만 남향으로 난 통유창 덕에 채광이 좋았고 날이 맑으면 멀리 한강 물결이 반짝이는 것까지 보였다. 그녀는 오후 내내 짐을 정리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욕실에 세면 도구를 채우고 텅 빈 철제 상자를 협탁 서랍에 넣었다. 해질 무렵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불빛과 차량의 행렬이 강물처럼 흘렀다. 강 건너 아파트 단지에는 별처럼 많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아이 숙제를 봐주며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지은도 이제 그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다. 올해 35혼녀 아이 없음 집 없음 가진 거라곤 집 한 돈의 잔금과 7년 동안 몰래 모은 비상금 조금뿐. 하지만 그 돈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이 작은 방도 비록 월세지만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지금 들이마시는 이 공기 순간의 자유, 창밖에 저 야경까지 전부 그녀의 것이었다. 지은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초음의 서늘한 공기 끝에 비릿한 강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뒤를 돌아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생수 한 병조차 없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배달 앱을 켰다. 치킨 한 마리와 맥주 한 캔을 주문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이 정도 사치는 부려도 될 것 같았다. 그 후로 지은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다. 그녀는 숨막히던 전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스펙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격리 총무일을 하며 굴러먹은 경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도 몇 군데 받았다. 물론 거절당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 기죽지 않았다. 가끔은 창가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고치다가 멍하니 창밖구름을 바라보기도 했다. 가끔은 운동화를 신고 나가 한강 둔치를 따라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걷기도 했다. 가끔은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가게 아비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마셨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남편의 차가운 얼굴과 회피하는 눈빛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낯설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자유로워서 갑자기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이 고요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 시간 없어서 못 읽었던 책을 읽고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고 요리도 다시 시작했다. 누구의 입맛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가 먹고 싶은 매운 떡볶이나 파스타를 만들었다.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홀가분할 줄이야.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직장 동료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지은 씨 들었어. 김대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에서 흥분으로 들썩였다. 이준영 그 사람 완전히 망했다던데. 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따뜻한 차를 홀짝였다. 무슨 일인데요? 그 상관녀 있잖아. 서원채인가 뭔가 하는 여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임대주택 신청도 안 된대. 그래서 지금 애 데리고 고시원에 들어갔다더라. 고시원 알지?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내고 사는 그 좁은 방대가 밤낮주로 울어대서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도 아니래.
지은하고 짧은 탄식을 내뱉었지만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김대리가 말을 이었다.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았는지 뇌졸중으로 쓰러졌대. 지금 경기도 어디 시골 요양원에 계신다나 봐. 이준영은 병원비 되시원에 있는 여자랑에 챙기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랴 아주 죽을 맛이라던데. 사업은요? 사업. 그건 진작에 엎어졌지? 김대리가 고소하다는 듯 웃었다. 지은 씨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려던 게 막혔잖아.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안 나니까 자금줄 막혀서 프로젝트 공중 분해됐어. 위약금 물어내느라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지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통쾌하다거나 기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덤덤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뉴스를 듣는 기분이었다. 지은 씨는 좀 어때? 살만해. 김대리가 물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 우리 여직원들 다 지은 씨 편이니까.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새 직장도 거의 구해가고 있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전화를 끊고 지우는 식어가는 차잔을 내려다 보았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저 불빛들을 보며 지난날의 고통을 떠올렸다.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던 순간들, 창고방에 갇혀 숨죽여 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핸드폰 화면을 켜자 메시지 보관함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전 남편 이준영이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지은 그 문자를 3초간 응시했다. 그리고 답장을 입력했다. 그럴 필요 없어.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미련 없이 대화방을 나가고 연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주말 오후 지은 대학 동창과 홍대에서 만났다. 걷기 좋은 거리에 있는 카페는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와 따스했다. 지은아, 여기야, 여기. 친구 수연이 구석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지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오랜만이다. 수연이 활짝 웃었다. 너 얼굴 좋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래, 지은도 마주 웃었다. 요즘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 두 사람은 음료를 주문하고 근황을 나누었다. 수연은 결혼 3년 차에 2살배기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었다. 남편은 IT 회사 개발자라고 했다. 그녀의 삶도 녹록지는 않아 보였다. 일하랴, 육아하랴, 시댁 챙기랴 정신없겠지만 적어도 그건 그녀 자신이 선택하고 꾸려가는 삶이었다. 넌 이제 어쩔 거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수연이 물었다. 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선 마음에 드는 직장부터 구해야지,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돈 열심히 모아서 다시 내 집을 살 거야. 집,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진짜 내 집을. 수연은 지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따뜻한 손으로 지은의 손등을 덮어주었다. 지은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해. 지은 친구의 손을 내려다보며 눈시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빨대로 얼음을 쿡 찔렀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달그락 청명한 소리를 냈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부드러운 손길이 뺨을 얼루만지는 것 같았다. 지난 7년의 자신을 떠올렸다. 눈치 보고 참고 숨죽이고 바위 밑에 깔린 풀포기처럼 납작 엎드려 살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죽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 폐허 속에서 다시 싹을 틔운 새로운 한지은이었다. 그래, 나는 잡초다. 밟히고 얼어붙고 말라 비틀어졌어도 결국엔 돌틈을 비집고 올라와 살아남는 끈질긴 잡초. 이제는 마음껏 저 태양을 향해 잎을 뻗을 것이다. 지은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봄이 오고 있었다. 가로수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행인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졌으며 공기 중에는 꽃내음과 희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기 시작했다.